1시 9분 막 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사본부 다시 들으실 수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라디오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 시간입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 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이 사이트 이름이 웰컴 투 비디오. 예. 운영자 손정우였습니다. 1년 6개월 받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형을 살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소환 요청이 있었고 범죄인도 요청했죠. 예. 우선 배상훈 교수님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예. 손정우가 누구였는지 어떤 사람인지. 예.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웰컴 투 비디오라고 하는 사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해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유포한 그 사건은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이라고 하는 데서 발생을 했고 네. 30개국의 수사기관이 공조하에 2018년도에 체포를 합니다. 손정우라는 사람을. 이 사건이 왜 중요했냐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의 어떤 수십만 건, 그 피해자도 수천이 넘어가고 그 어떤 범죄물의 어떤 수위라는 것도 말할 수 없을 정도, 생후 6개월 된 아이에 대한 어떤 성착취까지 있을 정도의 아주 극악한 범죄를 했던 사람인데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이 됐는데 문제는 처벌 자체가 너무 약했다. 말하자면 실제로 1심에서는 집행유예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 사람 잡아야 된다고 했던 사람, 그게 우리나라 한국인이었고 예. 잡았는데 집행유예를 우리 법원이 낸 거예요. 그렇죠. 처음 1심에서는. 1심에서 집행유예가 돼갖고 여론이 되니까 2심에서는 이제 실형을 선고해갖고 1년 5개월, 1년 6개월을 실형을 선고받고 살았죠. 형량을.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미국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한테도 피해가 많으니까. 왜냐하면 성착취물을 미국에서도 다운받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에 송환 요청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고등법원에서 그걸 거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관련된 재판을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여론이 상당히 뜨거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손정우 같은 경우는 24세밖에 안 되는데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다크웹을 이용해 가지고 그 아동 성착취물을 갖다 유통시켰는데 무려 다운횟수가 36만 건을 다운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310명이 기소됐는데 우리나라에서 150몇 명이 기소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마 암호화폐 그걸로 해서 한 4억 정도 수익을 냈다는 겁니다. 네. 상당한 그 머리를 썼는데 미국에서는 손정우를 해서 국외 제목으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그 범죄인을 인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 고등법원에서 심사숙고를 했어요. 했는데 네. 실제적으로 그 당시 손정우 아버지가 범죄 수익 그게 제목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로 해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고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자기 손정우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가 되면은 최소한 15년, 20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아주 중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그렇죠. 중형이 내리니까는 한국에서 석방은 이미 됐으니까 처벌을 약하게 받으려고 사실 범죄 수입 이거는 5년이나 3천만 원이야 벌금 별거 아니에요. 그걸로 고소를 해가지고 그 성공을 한 거죠. 어차피 범죄인 인도를 안 한다고 기각을 했기 때문에 손정우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계속. 그런데 이 행위 자체는 매우 흔히 말하는 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 왜냐하면 본인의 아들의 송환을 막기 위해서 본인의 명의로 범죄 수익을 했다는 것으로 자신이 고소를 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그러니까 내 아들이 예. 내 명의 도용해가지고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계좌 같은 거 열어서 이용했다. 그러니 이거 처벌해달라고 이제 아버지가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한 번은 조모 이름으로 조모 명의로 고소했던 거는 그것은 사실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는 그러니까 미국 안 가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그거죠. 근데 예. 그거를 우리 법원에서는 예. 지금 요번에 사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그 여러 행위 자체를 보면 의도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의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도 기각해 송환도 안 해. 이게 뭐냐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지금 비등한 거죠. 게다가 손정우가 이제 구속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감형이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은 나왔는데요. 네. 그거 나왔을 때 외국 여자랑 결혼 혼인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2심에서 그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니까는 2년에서 1년 6개월로 물론 이제 실형이지만 2심에서는 그 참작을 해준 거죠. 깎아줬어요? 부양가족이 있다. 그리고 손정호가 불하게 자랐고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참작한다 그래가지고 이거 1년 6개월을 깎아주니까 네.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진 거죠. 근데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여러 추적을 해보니까 실제로 손정우의 부친이 국제결혼 관련된 일을 했고 지금 결과적으로 그 같이 했던 베트남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분하고는 혼인이 무효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혼인 무효 소송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혼인이 안 한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법을 우롱하기 위해서 한 건데 우리나라 판사들이 그걸 속아 넘어간 거 아니냐라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6개월 깎아줬는데 예. 그 혼인 자체가 무효가 됐다고. 그렇죠. 왜냐하면 부양 가족이 있다고 6개월을 줄여줬는데. 그렇죠. 그게 가짜인 거죠. 속인 거죠. 속이 넘어간 거죠. 법원이. 그러니까 그 법을 이용한 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그 담당 판사는 그때는 혼인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참작을 했고 예. 그 후에 베트남 쪽에서 혼인 무효 소송을 한 거는 사기 결혼이라든가 강박 같은 경우에는 혼인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걸었기 때문에 혼인 무효가 됐고 그러니까 상당히 법을 이용을 잘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악용이죠. 악용이죠. 따지고 보면. 이거는 이렇게 법과 국민을 우롱한 사람이 지금 구속도 안 되고 이런 게 정의롭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근데 이번에는 왜 구속영장이 기각됐답니까? 이번에 중앙지법에서는 기각한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 주요 피해 사실을 시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부인한 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증거가 수집이 돼 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 인멸이라든가 도주효력가 없다. 왜냐하면 불구속 수사 소사할 때 출두를 했거든요. 그리고 신문 기일도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추징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증거인멸 우려 없지 도주 우려 없지 그러면 기각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기각을 한 건데 국민 감정으로 볼 때는 구속시켜야지 기각이냐. 하지만 법률적 요건을 볼 때는 기각할 수 있는 자료는 바탕이 있었던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사람이 도망 다닌 거잖아요. 회피하기 위해서. 네.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저쪽으로 회피를 해. 이 방법을 이것도 써봐. 저것도 써봐. 그러면서 예. 국민들도 우롱해. 법도 우롱해. 수사기관도 우롱했지만 꼬박꼬박 수사받으러 나가고 그렇죠. 돈도 내고 그렇죠. 그러면 뭐가 정의냐? 예.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속이 안 되고 뭘 어떤 사람을 구속해야 되느냐? 그러면 돌아볼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미국 안 보내려고 고소하고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형을 살고 있는데 그 국제 결혼을 한다거나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할머니 이름으로도 고소가 예. 들어갔었다고 하고 지금 꼬박꼬박 이런 그 조사받으러 나가고. 예. 수사라든가 이런 거 협조를 하고 이게 그냥 일반 범죄자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누군가 법에 대한 조력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라든가. 당연히 그 손정우 아버지라든지 손정우 입장에서 볼 때는 네. 미국 성안도 두렵기도 하지만 당연히 변호사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법률을 잘 아는 지식인으로부터 그러니까 법을 잘 아는, 좋은 법을 잘 방법을 이용하는. 거죠. 예. 법을 제대로 악용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허술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 앞서 뭐 범죄 수익이 상당했다고 하는데 그 범죄 수익을 이용해서 이렇게 법망을 피하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법을 좀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 수익 사업은 못 쓰였다는 말이 나오긴 나오는데요. 이제 추가로 이제 그 다른 돈, 그러니까 이 범죄를 완벽하게 밝혀낸 거 아니기 때문에 추가 범죄 자금은 은닉 자금은 아마 확보를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말했듯이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에서 아마 그 할머니 명예훼손죄는 기각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또 추가 범죄가 나왔다는 거예요. 도박 행위가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추가 수사를 해서 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사이버 도박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범죄 수익 관련된 부분에서 혐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도 이게 잘 피해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으로 인해 갖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는 완전히 바닥입니다.
이건 이런 사람을 구속 안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시에 그 미국에서 송환 요구가 왔을 때 범죄 인도 해달라고 요구가 왔을 때 그때 국민들은 차라리 보내라. 이 의견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당시에 미국에 보냈으면 손정호는 몇 년 정도 받았을까요, 미국에서? 숫자로 더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산되기 때문에 네. 관련된 거를 다 가산해 버린다고 하면은 최소한 30년이고 네. 많이 보는 사람 100년 이상 본다. 왜냐하면 각각의 수익 자체 그리고 판매 행위 자체, 유통시킨 것 자체를 다 가산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죄자가 뭐 미국 가면은 그 정도 형량을 받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1년 6개월 살았고 그렇죠. 이제 끝났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것도 없고 일사부재리가 됐는데 다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범죄자니까 법을 악용하는 사람이겠죠. 뭐 그렇죠. 그런. 근데 우리 법은 왜 이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허술하고 그들에게는 왠지 관대해 보이는 이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까요? 그건 이제 국회의원들이 법을 제정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법원에서 여러 가지 범죄 사후 사전에 정황을 봐가지고 이렇게 참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어떻든 지금 손정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착취물 동영상 유포건에 대해서는 끝났습니다. 이제 범죄 수익 은닉만 남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박 혐의 남아 있는데 그 형은 사실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처벌받을 일이 없는데 본인이 아까 말씀드린 미국 가게 된다면 15년, 20년, 30년 그렇게 넘을 수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25년 때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만 안 가면 국내에서 처벌받는 것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이 사람은 이 성향을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또 다른 비슷한 범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엠번방 관련해서도 당시에 솔직히 여론에서 들끓고 막 문제 삼고 해야지만 이게 문제가 불거지고 더 죄질 나쁘다고 얘기하고 처벌이 강화되는 것이지 당시의 법 그냥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만 또 이들도 범죄 수익 같은 거 갖고 악용해가지고 변호사 사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 또 쉽게 또 마무리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뀐 게 없죠. 바뀐 게 없고 그냥 제2, 제3의 손정호가 계속 나오게 되는 토양이 지금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바꾸든 아니면 관련된 수사 체계를 바꾸든 네.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고 그냥 행정부, 법무부나 이런 데서 양형 기준만 올린다고 하는 정도로밖에 안 바뀌었습니다. 근데 양형 기준은 그냥 권고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엠번방 주범들은 다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그때 그 온라인 사이트에 참여했다는 사람들, 그 유료 회원들, 무료 회원들 이런 사람들 다 공개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 나온 건 없잖아요. 또 하나도 안 됐죠. 공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원상 공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그 당시 1,00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유료원도 있고 공무원도 한 140여 명 되죠. 입건했다고 그러고 말 들리고 교사도 있다고 그러고 경찰도 있긴 있는데 어떻든 수사는 진행되지만은 실제적으로 유료 무료원들을 전부 신상 공개한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알겠습니다. 어떨 때는 어렵다 그러고 어떨 때는 또 함부로 하고 참 전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들쑥날쑥 하죠. 그러니까요. 1074님 어떻게 이런 범죄자가 돈을 써서 법률 컨설팅을 받은 것이 분명한 이런 사안에 대해 법원이 다 감형해주고 구속 안 하고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0110님께서는 제가 비행값 내겠습니다. 미국으로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의견들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아는 경찰. 이건 또 뭡니까 참. 올해 초에 입양된 16개월 아이가 있는데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입양됐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제 키웠다는 건데 아이가 침대에서 떨어져 다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요, 양부모는? 양부모는 지금 아이가 이제 침대에 떨어져 다쳤다 그래가지고 택시 타고 병원에 왔어요. 네. 병원에 온 상태에서 심장이 상태고 의사가 확인해 보니까 온몸에 상처가 멍이 든 게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가 조사가 시작됐는데 당시에 그 양부모는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요 사망 사항을 알기 위해서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를 했어요. 했더니 외력에 의한 복부 압박에 의한 사망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든 이 아이를 압박까지 사망했다 그래가지고 그 양부모가 아동을 학대해서 치사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아마 11월 4일경에 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검찰에 네. 일단은 검찰에서 보강을 하고 일단 내려보냈어요. 6일을 다시 청구했어요. 네. 그걸 보고 검찰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들여서 법원에 청구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심사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력에 의한 복부 압박이라 그러면은 뭐 배를 발로 밟았다거나 뭐 때렸다거나 뭐 이런 탄핵에 건가요? 한 거죠. 지금 정밀 부검에 의하면은 누른 건 아니고 타격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이제 떨어져 갖고 전체적으로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
가격했다는 그렇죠. 그런 말하자면 거죠. 어떤 다른 어떤 물건에 의한 타격이라고 보여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정확한 부분은 그것도 사실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멍이 퍼지고 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실 확인은 어렵지만은 아마 정밀 부검에서는 외력에 의한 손상, 복부 손상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16개월이면 돌 지나고 이제 6개월도 채 안 됐는데 말 못하는 양부모는 아이죠. 뭘 합니까? 양부모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인 우리 경찰에서는 학대치사가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본인은 방임한 건 맞지만 학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대치사하게 되면은 5년 이상 무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명이. 예. 하지만 방임 정도를 했다고 그러면 한 3년 이상 별로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임이라 그러는 건 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놔뒀는데 방임에 의해서 아이가 사망한 거다 그렇게 주장할 거고 제가 보기에는 외력도 탈이겠다 하더라도 그 부모는 방임했는데 애가 심장이 되니까는 어떤 인공호흡이라든가 했기 때문에 상처 있을 거라 주장할 게 뻔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해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부검에 의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아마 그 아동 학대치사로 계속 수사가 진행될 것 같아요. 주변에 뭐 이웃들이라든가 뭐 친지들이 애 키우는 거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증언들은 아래층에서는 무슨 쿵쿵 소리가 났다. 그러니까 이게 그 말하자면 아이가 이제 이 일종의 뭐 맞는 건데 어쨌든 그 소리가 났다라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 기록상으로도 3번 정도의 어떤 의료 기록이 나왔다. 네. 말하자면은 3번 정도의 의료 기록이 예, 나왔다. 말하자면 응급실에 갔고 아니면 이런 상황이니까 의사들이 그 이전에도 확인을 했다. 그거는 이제 아마 3번 정도 신고가 된 거는 그 어린이집에서 보니까 아이가 허벅지에 멍이 들어있던 거예요. 네. 멍이 들어있으니까 이거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 학대 의심을 신고했는데 보니까 그 부모가 뭐라 했냐면 애 발육 때문에 마사지를 해준 것이다. 또 한 번 같은 경우는 차 안에 방치했는데도 잠깐 뭐 방치했다고 그러고 또 한 번은 실제적 영양실조로 왔기 때문에 병원장이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애가 입안이 다쳤기 때문에 밥을 잘 못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핑계 댔는데 좀 더 강력하게 수사를 했어야 하는데 당시 경찰관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냐 이래가지고 아마 감찰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사실은 저도 이해가 잘 안 가는 거는 이것이 맞아갖고 멍이 든 것과 보면 알지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네. 그 앞에 부모가 나는 절대 그렇죠. 절대 아니다라고 어떤 경우는 막 거기서 울고불고 그냥 거기서 나자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난 절대 안 했다고. 그럴 경우에 경찰과 아동학대 보호 전문요원 같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 하에서 바로 즉시 분리 응급 조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위협한 거 아니냐. 이게 당시에 그냥 그 진술만 믿고 보냈고 그것이 3번이 반복됐는데 결국은 죽음으로 왔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뭔가 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그러니까 저희 시사본부에서 그 목소리 없는 범죄라 그래서 아동학대에 대한 현실 같은 것들 특집으로 여러 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왔던 얘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수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보호해 주시는 분들 아니면 의사분들 이런 분들께 적극적인 매뉴얼들이 가야 된다라고 수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셨거든요. 똑같은 케이스가 또 발생한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현장 경찰들이 거기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은 어떤 매뉴얼적인 실전 훈련 자체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은 그 일도 하지만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또 하나 아동학대 보호 전문요원 같은 경우는 어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바뀌었습니다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떠넘기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는. 그럴 때 이제 이 아동은 재차 더 가혹한 학대를 받는 이게 악순환된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경찰이 개입하려면은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증거 없는 상태에서 못할 뿐더러 또 16개월 아기한테 물어올 질문을 한들 걔가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서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진술도 정확지 않고 하니까는 더군다나 부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막 그 난리를 핀다든가 강력히 항의하게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분리를 못하고 다시 부모한테 인계하는 거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식의 복지경찰이 있어야 된다. 예. 말하자면 선조치 후 분석이 돼야 된다. 이 아동 특히 이런 말 못하는 아이들의 이런 학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거기서 시비를 해봤자 판결이 안 난다.
그러니까 선 조치의 선 분리가 될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수사를 하거나 기소하려고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정황상 증거가 제대로 된 게 나오는 없죠. 거 없고 아이가 진술도 못하죠.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어쩔 수 없음 때문에 더욱더 우리 주변에서 아동들이 이 상황을 맞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손 조치가 된다는 겁니다.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손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원칙이 성립이 된 거죠. 달달파크님께서 누가 두 달도 안 된 아기 마사지를 멍들 정도로 합니까? 이 아기가 입양이 됐다고 들었는데 입양할 때 부모 정신감정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라는 의문 주셨는데요.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상훈 전 프로파일러, 김은배 전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아는 경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4222 쓰시는 분께서 침대에서 떨어졌다면 특정 부위만 다치지 왜 온몸에 멍이 듭니까? 살 수 있는 기회가 3번이나 있었는데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겁니다. 8239님, 아이 셋 키우는 부모로서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너무 가슴 아픕니다. 눈물 납니다. 학대 아니더라도 훈육,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의 몸에 상처를 남기는 일 절대 안 된다는 걸 모두 기억했으면 합니다. 천안에서는 여행 가방에 갇혀 있다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었고 창녕엔 쇠사슬에 묶여 있다 탈출한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에서 무슨 낌새 있으면 분리해야 된다. 철저하게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안 됐고 이 일은 또 발생을 했습니다. 입양까지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입양 전에 뭐 심리검사 지적하신 분도 나왔었는데 해도 더 얘기 한번 해보면서 다음 주로 가겠는데 뭐 더 해야 될까요? 챙겨야 될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현장 경찰하고 현장의 아동 보호 전문 기관 지금 이제 공무원이 턱없이 부족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맞닥뜨렸을 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네. 그것을 끊임없이 훈련시켜서 숙달되게 해서 그런 일이 터졌을 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분리해낼 수 있는 판단하고 분리해낼 수 있는 네. 그러려고 하면 보호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겠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법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법은 깨알같이 되어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은 현장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게 처리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출동하는 게 지구대 의원들이 출동을 하는데 형사보다는 현장에 가가지고 가족 문제고 또 어린아이 문제일 경우에 부모가 강력하게 항의하게 되면 네. 그 항의를 무시하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증거가 없어요. 진술도 못 돼. 그런데 부모가 항의하고 그러면은 그걸 항의를 무시하고 처리했을 경우에 그 담당 출동한 경찰관은 그 부모로부터 진정이라든지 어떤 고소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걸 완전히 뭐 그런 문제성을 없애준다면은 담당 출동했던 경찰관들이 할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 네. 아니 부모가 좀 저러는데 나중에 나한테 피해 볼까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는 거죠.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현장에서. 근데 그 주저함이 있다 보면은 제2, 제3의 또 이런 사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아이가 또 희생되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얘기 계속해도 이게 잘 안 되는 거 화납니다. 좀 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한 사건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산 덕천 지하상가 폭행 사건 이렇게 이름이 불리고 있는데 이 영상이 상당히 지금 여기저기 보고 사람들이 많은 지금 분노를 좀 자아내고 있어요. 예. 어떤 사건인지요? 10일 날 새벽 1시 좀 지나서 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 CCTV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네. CCTV 상에서는 두 남녀가 처음에는 약간 지금 다투는 형태였다가 이제 여성이 쓰러지고 남성이 좀 대단히 심하게 뭐 휴대폰 모서리로 공격도 하고 상당히 심한 형태로 폭행을 하고 그냥 별거 없는 듯이 그냥 사라져 버려 갖고 사람들이 많이 공분을 했다. 저거는 사실 살인미수 아니냐 이런 공분이 났던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7일 오전 1시쯤 되는데요. 10분 4분쯤 되는데 부산 북구에 덕천 지하상가가 있어요. 예. 남녀 둘이서 대화하다가 갑자기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 여성이 쓰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차고 때리는 것이 영상이 찍혔어요. 그런데 그 CCTV 찍힌 영상을 그 덕천상가 관리하시던 분이 지인한테 보낸 거예요. 그 지인이 유튜브에 지인들한테 하다 보니까 이게 유튜브에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것만 안 했다고 한다면 경찰들이 그것만 수사할 건데 이게 유튜브에 퍼지고 사람들 퍼지다 보니까
전 보신 분이시면 공분을 사게 된 거죠. 그럼 이게 그 뭐 고소라든가 이게 들어왔나요? 네, 문제는 이제 경찰이 출동을 해서 여성분한테 그러니까 여성분이 절대 자는 뭐 상관없다. 그러니까 이제 둘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지금 특정되지 않았지만 아마 연인 사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네. 본인은 피해를 받았지만 고소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끝난 사건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지만 네. 문제는 현장 출동 이후 예. 그 폭행이 있고 나서 예, 문제는 이게 특수 폭행이 될 수도 있고 특수 예. 상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 폭행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고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못하지만 특수는 어떨 때 야간이나 아니면 무기를 가지고 흉기 같은 거. 때리거나 아니면 그걸로 해서 상해를 받았을 때 이거는 의사 상관없이 고소 의사 상관없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거기에 대한 것이 너무 미흡하게 왜냐하면 그 여성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그 여성 당사자의 폭행 당한 당사자의 진술만 듣고 거기서 끝냈다는 거. 왜냐하면 보복이 두려워서 거기서 난 고소 안 했다가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얼마만큼 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생긴 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0일 날 그 가해자 남성이 출두를 했습니다. 4시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 스스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출두를 해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여성 휴대폰을 보려고 했는데 안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 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먼저 여성이 뺨을 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때린 거에 대해서 자기도 맞았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폭행죄라는 거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이하 벌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내가 처벌을 안 취한다면 처벌을 안 해요. 근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상해가 있으면 우리가 처벌하거든요. 근데 여성도 오후 늦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네. 근데 여성은 남성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했는데 여성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 한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양쪽 사람들이 다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은 폭행죄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해죄가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 입건해서 조사할 수가 있거든요. 처벌도 할 수 있고. 네. 인적도 드문 곳에서 뭐 둘 간에 뭐 아는 사이라고 하고 뭐 사귀는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밤 늦게 이런 폭행들이 벌어진다는 거 본다 그러면 저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는 너무 놀래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녀 간의 쌍방폭행이라고는 하지만 힘의 차이도 워낙 크고 진짜 달려들면 그거 어떻게 그 여자가 그 피하고 자기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건 자체는 이게 진짜 흔히 말하는 뭐 데이트 폭력이란 말은 요즘 안 쓰고 뭐 교제 폭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말하자면 물론 시발점 초기는 여자랑 남자가 좀 투닥투닥했다 하더라도 결과 중간 진행 과정 자체가 심각한 폭행이 수반되는 네. 이런 사건의 경우는 적어도 공권력이 어느 정도까지는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런 경우는 차후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여성은 나중에는 진짜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경우 최소한 어떤 형태든 개입을 어떤 기준 하에서 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데이트 폭력 같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이는 어떤 길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것은 경찰이 너무 좀 너무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이 남성들이 만약에 밤에 폭행할 경우에 여성들이 네. 소리를 쳐야 됩니다. 예? 큰 소리. 아, 소리를 질러야 큰 소리 된다. 치고 그리고 바로 도주해야 되는데 잡혔다 하더라도 소리를 치고 반항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최대한 휴대폰 있다 그러면 112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앱을 깔아놓게 되면은 숫자만 누르지 않고 버튼만 눌러도 신고가 가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걸 미리 깔아놓으시면 좋고. 어. 그러니까 대항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먼저 도주한다. 예. 도주자가 잡혔다. 그러면 큰 소리 치거나 구조를 요청해야 되고 그 와중에서도 앱 깔아놓은 걸 누르게 되면은 경찰에서 출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예. 사고가 더 커지기 전에 예방이 가능하다 봅니다. 이게 연인 사이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당연하죠.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건 안 뭐 되죠. 말폭력도부터 시작해서 행동 통제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람을 절대 사귀면 안 되는 거고 네. 처음에 조짐이 보였을 때부터 애초부터 이 폭력에 대한 것이 있어야 돼. 방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형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뭐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신고하고 조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치안은 상당히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더 챙기고 더 해서 더 안전하게 가야죠.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